자, 오늘 나눌 내용은요. 신뢰도 모형, Reliability 모델링입니다. 일단 개념을 좀 잡고 라이트업 하는 거랑 개념 잡는 거랑 거의 비슷한 거라서 오늘은 개념을 좀 세게 잡고 Reliability 모델링 하는 거는 라이트업 하는 거는 그 속에 좀 같이 집어넣어 봤어요. 그래서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아마 1부, 2부로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레퍼런스는 이거 쓰시면 될 것 같고요. 팩트 애널리시스랑 상당히 연관이 되어 있고 코릴레이션하고 또 상당히 연관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reliability 잘 아시려면 팩터 모형하고 코릴레이션하고 이거 잘 아시면 좋고요. 어차피 여기 챕터에 뭐 generalizability theory라든가 interrater reliability 다 다른 챕터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나중에 또 더 깊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신뢰도 모형 이 자체만 조금 집중을 해보시고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Reliability and Precision and Errors of Measurement라는 이 챕터를 오늘 리뷰를 같이 합니다. 사실은. 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1부, 2부로 나누는데 이게 2부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원래 우리가 하려고 했던 Reliability and Validity 이거를 먼저 조금 간략하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북 챕터로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Inter-Rater Reliability는 우리 나중에 또 할 거고 하는데 약간씩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Reliability잖아요. 그래서 100% 이렇게 따로 뗄 수가 없어서 일단 개념 잡을 때는 간단하게 하고 나중에 더 깊게 Inter-Rater Reliability로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밀러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거가 이제 Reliability랑 Validity랑 도대체 차이가 뭐냐? 이것부터 시작을 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잘 define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Reliability, Research의 Reliability랑 Validity가 있고 또 Experimental의 Reliability랑 Validity가 있는데 우리 여기서는 Reliability of Instrument만 고려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요. 이제 도구를 만들 때 그 도구가 얼마나 reliable한가만 하고 그것은 consistency다. measure의 consistency가 얼마나 있는가에 대한 정도를 reliability라고 한다. 이렇게 하셨어요. 이 definition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신뢰도라고 이야기하면서 reliability를 신뢰도로 번역하면서 뭘 신뢰하자는 거냐. 사람들 일반에 신뢰가 높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데이터가 여기서 reliability가 이야기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처음에 reliability를 접하실 때는 엄청 헷갈리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헷갈리게 만들어요. reliability가 뭐지? 그러면서 이제 신뢰가 뭐지? 신뢰라는 거였을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일반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consistency의 of measurement라는 걸 확실하게 하시고요. 그러면 consistency over what? 이라는 거예요. consistency라는 게 이제 일관되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일관되다고 이야기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가 이제 반드시 들어가는데 그것을 시간에 따라서 일관된다. 그러니까 변함없다라는 게 시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다라는 그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인스트루먼트 폼과 어떤 폼이 주는 정보가 변함이 없다 혹은 일치한다. 일치도, 신뢰도, 적합도 이런 여러 가지 용어를 쓰는데 그렇게 되고요. 혹은 그 시험 안에 있는 어떤 특정 시험 안에 있는 문항들이 주는 정보 혹은 그 데이터들이 컨시스턴트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어떤 폼을 가지고 여러 사람이 그레이딩을 하잖아요. 그럼 그레이더, 레이더 혹은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끼리에 일치한다. 이제 그때는 일치도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reliability를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실제 이제 계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무엇에 대한 reliability를 이야기를 하는 건가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validity of instrument 여기서 정의하시는 거는 이제 도대체
이 도구가 우리가 측정하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는가,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가 의도한 대로 측정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슈를 벌리리티라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이코메트리션이 존재하는 이유가 저희 이제 측정 통계 쪽으로 이 전통적인 관점을, 요즘에 러닝 애널리틱도 하고 뭐 모델링도 하고 뭐 여러 개로 확장이 되지만, 전통적으로 사이코메트리션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이거 두 가지 하려고 존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요, 이거를 고려 안 하면 통계하는 사람인가 이 사람이?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사실 저희가 전통 통계하듯이 마스 통계하듯이 뭐 예를 들어가지고 무슨 뭐 프루브를 한다거나 증명을 한다거나 데리베이션 한다거나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저희는 대부분 그냥 있는 거를 갖다가 쓰면서 활용하면서 통계를 하기 때문에 어플라이드 통계라는 이름을 쓰는데, 결국에는 이거를 잘하기 위해서 통계도 배우는 거예요. 사실 이것을 정확하게 하고 제대로 하려고 통계적인 방법으로 하는 거라서 뭐 많이 분화가 되어 있지만 지금은,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게 처음과 끝이에요. 사실은 이게 valid하고 reliable하게 우리가 인스트루먼트 만들고 그걸 가지고 이제 좀 분석을 하기 위한 도구를 만드는 게 원래 시작이었고, 저희가 사이코메트리션들이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그렇게 된 것으로 모델링을 하는, 뭐 학습 분석으로 넘어가고 하는 게 두 번째 단계라서 이거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흔들리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게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모델링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거를. 왜냐하면 데이터가 여기서 나오잖아요. reliable한 데이터가 여기서 나오고 valid한 데이터가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 뭐 이상한 데이터 가지고 백날 모델링 해봤자 이상한 결과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우리가 의도한 리서치 퀘션이나 퍼포스대로 제대로 되는가가 이 validity of instrument와 reliability에 달려 있다. 이제 이렇게 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이게 그냥 데피니션이 아니라 이게 얼마나 이게 뿌리가 되는 거구나,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구나, 그렇게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요. varying over time. 그렇게 되고 나면 이제 그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변화라는 이야기를 많이 할 거예요. 오늘 varying 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reliability를 보실 때 변화가 없으면 constant면 reliability를 고민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다르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측정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한다고 해도 이게 똑같지 않기 때문에, varying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앉아서 그것을 분석하는 것을 reliability analysis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왜 varying 하지? 왜 바뀌지? 그러면 바뀌는 것이 시간에 따라 바뀌는 건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context specific characteristic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 하면 케바케라는 거예요. 케이스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왜 달라야 되냐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시간에 따라서 똑같은 능력을 측정하는데 왜 시간에 따라 달라야 되고, 이 시험의 점수와 저 시험의 점수가 왜 달라져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른지, 이제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다름, 그리고 context specific characteristic이라는 거예요. reliability나 validity나 두 개 다 이야기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가세요. 이게 무슨 뭐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reliable 하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고려를 안 하면, context를 고려를 안 하면 reliability나 validity는 분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universal하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reliability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이 이야기가 어떻게 계산해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바뀌는 게 참 웃긴 게, 이 바뀜에 대한 학문이잖아요. reliability가 변화에 대한, 이 자꾸 varying 하는 것에 대한 학문인데, 이 reliability and validity의 definition과 컨셉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reliability나 validity가 도대체 뭔지, 이거를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도 바뀌어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다른 컨텍스트를 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제 educational measurement라는
여러 가지 컨텍스트에서 나온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2014년도에 모든 교육학자와 그 다음에 심리학자, 그 다음에 측정학자들이 모여서 이게 자꾸 이 reliability가 뭐냐, validity가 뭐냐, 자꾸 다른 이야기들을 하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가 통일을 한 개념을 만들자. 그래서 협회가 있어요. 협회가 있어서 Social Behavior Science, 여기가 거의 왕이잖아요. 교육학과, 심리학과, 그 다음에 이제 측정 그 집단, NCME라는 이제 교육 쪽에 교육 측정 전문가들이 모여 앉아서 다 합의하게 해서 우리가 이 내용을 정리를 한 거예요. 바이블이나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한 10년에 한 번씩 나와요. 2014년도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다시 전부 다 공부를 하고 했기 때문에 이쪽에 속해져 있는 우리 학자들은요, reliability나 validity 할 때 다른 책을 보지 말고 그냥 이 책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2부에 이 책을 소개를 하면서 이 책에 나와 있는 reliability와 validity를 쭉 소개하면서 또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1부는 밀러 선생님 거 하고 그 다음에 2부는 이쪽으로 진행을 하면서 오늘 reliability가 도대체 뭐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지는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는 시간이 됐으면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볼 때 그 reliability를 모델링 할 때 전통적인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contemporary한 요즘 하고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소개를 해주세요. 그 첫 번째 전통적인 방법으로 보는 거는 test, retest, parallel form, internal consistency, rater to rater 이런 네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요. 크게 보면 이것들이 전부 다 classical test theory라고 하는 어떤 전통적인 방법에서 우리가 reliability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디파인을 하셨죠. 이 말씀이 맞으세요. 그래서 묶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reliability를 묶어서 보는데 그 묶음이 일어나는 게 classical test theory다. 그럼 classical test theory는 뭐지? 어떻게 우리가 그 보는 거지 하는 건데요. 우리가 classical test theory를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소위 말하는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그것에 대한 존재론적인 어떤 definition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측정하려고 하는 것을 define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존재하는 건지에 대한 그것이 존재를 해야지 measure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럼 그것이 어떻게 존재하는 건지에 대한 이슈 하나로 보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classical test theory. 그 다음에 이제 generalizability theory 관점에서 보는 것도 있고 IRT 관점에서 보는 것도 있고 structure equation modeling 관점에서 보는 reliability가 따로 존재를 한다. 이쪽이 이제 우리가 배웠던 fact analysis를 보는 분들이 바라보는 관점이고요. IRT에서 이제 reliability를 assess하는 방법이 조금 따로 또 있습니다. 그래요. 또 이제 그러면 이제 테스트, 리테스트, reliability 먼저 한번 해볼게요. 테스트, 리테스트, reliability는요 생각보다 좀 간단해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그냥 똑같은 시험으로 두 번 보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 시험이 그 두 번 친 시험이 얼마나 reliable한지를 보는 거를 correlation between two test score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게 이제 classical test theory perspective에 나왔고요. 똑같은 시험을 두 번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test, retest, reliability가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슈예요. 왜냐하면 repeated measure가 저희 같은 경우는 학습 분석이나 growth modeling이나 이런 거 할 때 시험을 봐서 학생의 성적이 얼마나 증가했는가를 보려고 하면 그 시험 자체가 reliable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시험 볼 때마다 그냥 똑같은 능력이 하나도 안 변해도 점수가 아무거나 나오면 막 날아다니면 그 시험으로는 그로스 모델링이나 학습 분석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시험이 참 중요하다는데 테스트, 리테스트, reliability가 이게 시간에 따라서 얼마나 reliable한지, consistent한지를 측정해 주는 게 이건데 드라마가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time lag issue라는 거예요. 자, 이게 전문적으로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시험을 보잖아요. 2번을 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똑같은 시험을 2번을 보면요, 점수가 똑같잖아요. 아주 짧은 시간에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2를 풀어봐. 그러고 나서 또 1 더하기 2를 풀어봐. 그러니까 맞았든 틀리든 답이 같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테스트, 리테스트, 릴라이빌리티를 우리가 측정 개념적으로 보려고 하면 너무 짧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항상 높게 나와요. 왜냐면 그냥 애가 그냥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시험에 3번이었으면 또 3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짧으면 그럼 걔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틀린 거 또 틀리고 맞으면 또 맞는 거고 같은 대답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상하다. 같은 시험을 가지고 테스트, 리테스트, 릴라이빌리티 한번 계산하려고 했는데 왜 엄청 높게 나와서 난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 좋지? 근데 사람들이 아니야. parrot back이라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의 되풀이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임렉이 너무 적으면 얘네들이 컨시스턴 이유가 그냥 똑같이 이렇게 막 기계적으로 응답을 했기 때문에 컨시스턴시가 높은 걸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테스트, 리테스트, 릴라이빌리티가 이 상황에서는 측정이 안 됩니다. 높다 하더라고도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예를 들어서 뭐 1 더하기 1 계속 물어보세요. 틀린 친구는 계속 틀리고 맞는 친구는 계속 맞잖아요. 짧은 시간에 물어보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슈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러면 인터벌이 너무 짧으면 안 되니까 인터벌을 길게 잡읍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3년 후에 봤어. 똑같은 시험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친구가 바뀐 거잖아요. 7년이면 뭐 오늘 유튜브에서 봤는데 우리 몸의 모든 세포들이 새로 만들어진대요. 7년 전에 재화의 몸은 세포가 새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 피지컬하게는 이게 다 새로 생성되는 세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길면요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여자랑 결혼했지만 제가 부인하고 21년째 결혼하고 있는데 3번 바뀐 거예요. 완전히 100% 3번 바뀐 거예요. 새롭게 아무튼 상당히 바뀌었어요. 결혼할 때는 스웨이트 하트였는데 요즘은 왜 이렇게 무서운지 모르겠어. 아무튼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저도 바뀌었겠죠? 집사람한테 물어보면 당신도 바뀌었어 뭐 이러겠죠. 자, 너무 길게 잡아도 안 되고요, 너무 짧게 잡아도 안 돼요. 테스트, 리테스트, 릴라이빌리티라는 게 개념적으로는 존재를 하는데 너무 길게 잡아도 안 되고 짧게 잡아도 안 되고 그 어느 적정 잡으라는 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적정한 상황에서 잡아야 된다는 게 말이 안 돼서 이 테스트, 리테스트, 릴라이빌리티가 상당히 힘들다라는 거예요. 언제 힘드냐 하면요, 그 측정하려고 하는 대상 자체가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쵸? 우리 도구는 똑같다 하더라도 측정하려고 하는 대상 자체가 변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안 되고, 너무 짧게 잡으면 같은 거를 물어봐봤자 이게 그냥 이미 내가 대답한 거에 그대로 대답하기 때문에 에러가 잘 안 잡혀요. 그러니까 variation이 안 잡히는 거예요. 있는 variation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inflating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고, 이게 풀 수 없는 숙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보세요. 테스트, 리테스트, 릴라이빌리티라는 게 있습니다. 릴라이빌리티 중에 이러고 넘어가면 저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걸리잖아요, 저희가. 이 릴라이빌리티도 해결이 안 되는 거구나, 원래. 신뢰도라는 게 그냥 크롬박 알파 SPSS 돌려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안 되니까 저희가 힘든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측정하는 게 힘들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근데 뭐 이 이슈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래서 사람이 나온 게 같은 폼을 2개를 측정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수도 있겠다. 2번 측정해가지고 만드는 거는. 그래서 나온 이야기들이 parallel form 혹은 alternated form reliability라는 게 나옵니다. 물론 이제 그러면 이제 parallel 하다라는 게 뭐지? 라는 것들이 이제 정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parallel form 같은 경우는요, 2개의 parallel form이 psychometrically, 그러니까 parallel 하다는 얘기는 여기 이제 define을 이렇게 하셨어요. psychometrically equivalent하고 interchangeable 한 2개의 시험의
폼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놓고 시험을 2개의 폼으로 치고 나서 2번 치고 나서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reliability를 구하는 건데, 자 보세요. 이게 이러면 테스트 리테스트는 똑같은 시험을 친 거잖아요. 2번 친 거잖아요. 이것도 시험은 2번 치긴 쳤어요. 그런데 alternative form으로 쳤기 때문에 되는데, 이게 psychometrically equivalent하게 만들고 interchangeable하게 만드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2개의 폼이 이게 psychometrical하게 equivalent한지 parallel한지 안 한지 어떻게 아냐고, 혹은 어떻게 만드냐고.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그리고 perfect하게 equivalent 하면 우리가 reliability고 나발이고 고민 안 해도 되는 거죠. 왜냐면 2개의 시험에서 주는 스코어가 같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얼마나 parallel한지 안 한지 이걸 매저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문적인 이제 소위 말하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two parallel form이라는 것은 psychometrically equivalent 하다라는 건데,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psychometrically equivalent하고 interchangeable 한 form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고 그것을 어떻게 진행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테스트, 리테스트, reliability가 어렵다는 건 이해가 돼요. 너무 길게 잡아도 안 되고 너무 짧게 잡아도 안 되고 중간도 안 되니까 우리가 테스트, 리테스트는 갖다 버리고 parallel form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얼마나 내 인스트루먼트가 reliable 한지를 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드라마가 시작이 됩니다. 이게 만약에 이게 있다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건데, 이거 만드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뭔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time,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time between two admiration forms still 조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parroting back은 아니지만 너무 길게 잡아도 안 돼요. parallel form 있다고 막 7년을 시험 치고 하면 안 되죠. 대상은 계속 바뀌니까 짧은 시간에 해야 되는데, 소위 말해서 이제 이거는 컨트롤 할 수 있다라는, 앵무새처럼 똑같은 대답을 하는 것은 컨트롤 할 수 있으니까 훨씬 좋은데, parallel form 만드는 게 이슈가 됩니다. parallel form은 사이코메트리션한테 꿈 같은 이야기예요. 왜냐면 우리가 학생의 능력을 계속해서 쫓아가면서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폼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측정 도구는 항상 equivalent, psychometrical한 equivalency를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학습 분석에서. 그게 없는 상태에서는요, 변화가 측정이 안 돼요. 학생이 growing 하는 건지, 내 폼이 바뀌어가지고 그냥 애가 성적이 좋아 보이는 건지 구분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이코메트리컬한 고민 없이 학습 분석을 그냥 하고 있다는 사람들의 클레임이 대부분 사기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보장이 안 되면 점수가 보장이 안 돼요. 점수의 growing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오토매틱 아이템 제너레이션도 하고, 왜 아이템 뱅크 자체가, 테스트 뱅크 자체가 왜 중요한 건지, 어떻게 관리가 돼야 되는 건지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분석을 한다라는 게 학생의 학습이 바뀌는 걸 분석을 하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이 패러럴 폼이 안 된다,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가지 방향으로 나눠지죠. 그래서 패러럴 폼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어서 메모리나 carryover 이펙트가 eliminate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parallel back 이슈가 없어지는 건데, 보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로 넘어가냐면, 테스트 리테스트 너무 힘들어. 그리고 parallel form 만드는 거 난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한 개 시험을 놔두고 시험을 여러 번 보는 게 아니라 단 한 방의 시험을 내부적인 inconsistency만 보는 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로 넘어갑니다. 원래는 측정을 하고 또 하고 해가지고 내 도구가 측정한 것, 똑같은 것을 측정한 게 얼마나 consistency 한가를 못 보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그걸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게 봐야 되는데 그걸 포기를 하고, 내 시험 속에서 문항을 많이 만든 다음에 이 문항들이 얼마나 internally consistent
컨시스턴트한가, 그 시험 안에서만, 잘 들어보세요. 그 시험 안에서만 내 문항들이 얼마나 컨시스턴트한가만 측정하는 방법으로 전환을 합니다. 고개를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물리를 하거나 전통적인 관점에서 소위 말하는 에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쪽을 외면합니다. 왜냐하면 당신네들은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한다고. 당신의 도구가 얼마나 컨시스턴트한 거를 주는가를 하기 못하니까 그 속을 들여다보면서 얘가 내부적으로 얼마나 컨시스턴트한가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거는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러를 측정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 쪽에서는 이 방법을 안 씁니다. 하드 사이언스는 이 방법을 안 쓰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있다고 치자 하고, 왜냐면 할 게 없기 때문에 이거라도 해야지 이러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게 그쪽 단계가 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인데 어떻게 하냐면요. 근데 여기까지는 조금 괜찮아요. 어떻게 하냐면 시험을 패러렐한 거를 두 번 볼 수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한 개 시험을 패러렐하게 만든 다음에 한 방에 보는데 이거는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반으로 쪼갠 게 패러렐 해야 돼요.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parallel form reliability와 split half reliability는 같은 거라는 거예요. 딴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쵸? 왜냐면 반반은 reliable 두 번 본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반으로 쪼갠 다음에 한 개 시험을 보는데 한 개 시험을 긴 시험으로 만들어서 반개로 쪼갠 다음에 그 두 개의 반개 쪼갠 거의 reliability를 보면 parallel form으로 본 것과 마찬가지인데 거기 큰 어썸션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시험이 쪼개진 두 개의 시험이 parallel 해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쪼개진 시험이 또 parallel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parallel 하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쪼개진 시험이 어떻게 parallel 한 건지. 그래서 그 이슈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two parallel helps를 만들어 가지고 시험은 한 번 봤는데 두 개로 쪼개 가지고 그것들의 correlation을 구하자. 이게 split half reliability 아이디어였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 자체는 나쁜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어뷰즈를 사람들이 자꾸 하니까 그렇지. 어디서 어뷰즈가 일어났냐면요. 패러렐 하지 않는 half를 만들어서 correlation 구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시험 반으로 나누는 건 쉽죠. 50문제 중에 25문제 나누는 게 뭐 어려워. 그래 놓고 이 두 개가 패러렐한지 패러렐을 하지 않는지를 확인 안 한 상태에서 그냥 코릴레이션 구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할 게 없거든. 그거 외에는. 뭘 하라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거든. 그리고 그 어썸션을 체크해야 되기도 힘들고 그래서 계속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쉽잖아요 이게.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코릴레이션 구하는 게 뭐 어려워. 다 쪼개가지고 구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우리 쪽에서 드라마가 생기는 겁니다. reliability 측정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슈가 여기서 말씀하세요. 도대체 두 개를 어떻게 쪼개야지 패러렐 할 거냐라는 거예요. 한 시험을 여러 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를 두 개로 나누는 건데 어떻게 나눈 게 도대체 패러렐 하다고 볼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랜덤으로 나눠야 되냐? 아니면 odd number, even number 이렇게 나눠야 되냐? 도대체 어떻게 나눠야지 패러렐한 시험이 나오냐? 이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렇죠? 그다음 그렇게 되면 제가 이제 학생 때 생각했던 거는 랜덤으로 계속 나눠보자라는 거예요. 왜냐면 또 50문제를 25개 두 번으로 나오는 개수가 존재를 하잖아요. 어차피 많이 존재를 하잖아요. 25개인 두 개로 나누는 거를. 그래 한 다음에 랜덤으로 계속 스플릿을 한 다음에 코릴레이션을 구해서 그 코릴레이션들의 디스트리뷰션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한 번만 쪼개는 건 안 되니까 이렇게라도 봐서 그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그러면 이제 스플릿 하프 코릴레이션의 디스트리뷰션의 평균도 나오고 분산도 나오고 어디가 미디안이고 이런 게 나오겠죠. 그날 매크로를 짜서 돌리면 되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개념이 나온다. 그래도 아무리 랜덤으로 해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반으로 쪼개도요.
패러렐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개런티를 해주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패러렐한 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코릴레이션을 만드는데 두 개의 시험에 코릴레이션을 만드는데 그럼 코릴레이션이 여러 개라 그랬잖아요. 어소시에이션이. 그럼 어떤 어소시에이션 써야 된다는 거예요. 왜 꼭 피어슨 프로덕트 모먼트 코릴레이션만 써야 되냐라는 거예요. 이 코릴레이션을 구할 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스플릿 하프지만 폴리코릭으로 구할 수도 있는 거고 스피어먼스 랭크 오더 코릴레이션으로 해서 measure of association을 구할 수도 있는 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우리가 프로가 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이슈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잘 하시면 되고 뭐 PPMC 같은 경우는 폴리코릭 같은 경우는 베이지안으로도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럼 베이지안으로 구한 폴리코릭을 랜덤으로 만들어 가지고 디스트리뷰션을 봐서 우리가 스플릿 해프 릴라이빌리티를 측정하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페이퍼 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러면 새로운 방법. 왜냐하면 컴퓨팅 파워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옛날에는 이게 되게 익스펜시브한 방법이었어요. 베이지안으로 구하는 것도 힘들고 랜덤으로 스플릿 해프 하는 것도 힘들고 한데 요즘에는 뭐 다 프로그램이 좋아져 가지고 데스크탑에서 그냥 뭐 5분 10분이면 다 만들어내니까 계산하는 것 자체는 그래서 모듈을 짜가지고 할 때가 이제 된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플릿 해프 릴라이빌리티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스플릿 해프에서 릴라이빌리티를 하는 것 중에 이제 스피어맨 브라운 포뮬러가 있고 갓먼스 람다 4가 아주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하나를 반으로 쪼갰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50개의 시험을 반으로 쪼갰기 때문에 25개의 코릴레이션인데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릴라이빌리티는 문항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릴라이빌리티는 증가합니다. 실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릴라이빌리티는요 높아져요. 아이템의 숫자가 많아지면 인터널 컨시스턴시를 우리가 바라볼 때는요 아이템의 숫자가 많아지면 릴라이빌리티는 높아진다고요. 그 도구의 릴라이빌리티는 인터널 컨시스턴시로 바라볼 때는 그러면 50개를 25개로 쪼개가지고 코릴레이션을 봤기 때문에 unfair 하잖아요. 문항이 반으로 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뭘 해주냐면 as if 이게 50개라면 어떻게 될까? 지금 25개로 줄여서 이게 나왔는데 50개라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 어저스트먼트를 해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인터널 컨시스턴시는 시험의 그 길이에 따라서 틀려져요. 길면 길수록 인터널 컨시스턴시는 높아집니다. 근데 그 길이를 우리가 스플릿 해프 할 때는 반으로 줄였기 때문에 as if original size라고 했을 때 reliability가 얼마나 될까를 고민을 하셔서 이 스피어맨 선생님하고 브라운 선생님하고 하신 거예요. 여기가 다 제자고 뭐 피어슨 선생님이 제자고 막 그래 자기들끼리 싸우고 막 다 1910년대 그때 페이퍼가 다 일어났던 거예요. 뭔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1900년도에 그 10년 20년 사이에 이 많은 페이퍼들 피셔 선생님들 피어슨 프로덕트 모먼트 코릴레이션부터 시작해서 다 레이아웃이 다 된 거예요. 지금 알고 있는 이 우리 스태티스틱이 그때 한 20-30년 안에 다 세틀 다운이 됐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여기 에듀케이셔널 매니지먼트에서 이분들이 이제 일을 하셨죠. 1910년도 페이퍼입니다. 브라운 선생님하고 스피어맨 쌤하고 같이 동시에 내가지고 우리 둘이 다 같이 해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계산 자체는 이렇게 간단한데 약간 제너럴라이즈하게 하고요. 타우 이퀴벌런트 하다, 스플릿 해프 된 게 타우 이퀴벌런트 하다라는 그 이슈가 있을 때는 람다 4를 쓰게 되면 갓만 선생님의 람다 4를 써가지고 우리가 많이 스플릿 해프 릴라이빌리티를 계산합니다. 계산하는 것 자체가 쉽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대부분 소프트웨어에서 다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해주면 이제 스플릿 해프 릴라이빌리티를 우리가 하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스플릿 해프가 패러렐 된다는 얘기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패러렐은요 variance of split half total score가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같지가 않으면 왜냐하면 total score를 그 split half한 그 total score의 variance가 같지 않으면 그것만의 그 tau equivalent를 쓰면 된다라고 했는데 차이가 크게 안 나요. 많이 안 나요. 그래서 둘 다 리포트를 하면서
어떻게 되는 SPSS 같은 경우 이게 패러렐 이 시험 자체가 패러렐 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체크업해주는 statistical procedure가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패러렐 테스트를 하고 어떤 것을 쓸 수 있는지 결정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이제 애매하기 시작을 합니다. 나중에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세 번째는 아까는 이제 두 개로 쪼개는 거잖아요. 근데 두 개로 쪼개는 게 잘 들어보세요. 왜 꼭 두 개로만 쪼개야 돼? 내 시험이 한 개의 문항을 거의 조그만 시험이라고 바라보면 내가 여러 개 있는데 그럼 모든 컨비네이션에서 다 쪼갤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split half reliability를 확장을 시킨 거예요. 모든 컨비네이션을 서브셋에 다 한 거, 반으로만 쪼갠 게 아니라 모든 서브셋을 다 했다고 치면 매스매티컬하게 어떻게 될까라고 해서 나온 게 소위 말하는 크롬박 알파라는 그 메저가 나오는데요. 그게 스플릿 half의 또 익스텐션인 거예요. 잘 보세요. 스플릿 half는 반으로만 쪼갠 거고 그리고 여러 개의 조각으로 나눌 수 있다고 바라보는 또 다른 인터널 컨시스턴시 메저가 이제 크롬박 알파 선생님이 만드신 건데 원래는 KR20라고 하는 쿠더 앤 리처더슨의 스코어가 0.1인 경우에 나와 있던 인덱스를 크롬박 알파 선생님이 0.1인 스코어, 다이코토머슬리 스코어 된 게 아니라 그 좀 그 매트리컬하게 된 거 그렇게 해서 두 개의 캐리고리가 여기로 그 컨티뉴어스한 스코어로 매트리컬하게 한 스코어로 확장시킨 버전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스플릿 하프 있었고요. 그거를 KR20 그 인덱스로 넘어왔었고 이때는 이제 문항 하나를 시험 하나라고 보고 다 파서블한 케이스를 다 고려를 해서 이제 드라이브를 한 그 이퀘이션이 이건데 이게 이제 크롬박 알파 선생님의 뭐 코에피션트 알파 이러고 나오는 건데요. 자, 에러가 인디펜던트 해야 되고요. 유니디멘셔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latent variable 그러니까 뭐 t를 갖다가 true score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assumption이 여기서 아주 중요한 assumption이 나오는데 이게 essentially tau equivalent 해야 된다라는 assumption이 이제 나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도대체 essentially tau equivalent 하다는 건 뭐지? 뭐 이러면서 이제 다시 질문을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또 다시 한 번 더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조금 하면 자, 패러렐 하게 되면요. 모든 아이템이 모든 문항들이 같은 컨스트럭터 하나 팩터라고 할게요. 그걸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코렐레이션 매트릭스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문항끼리의 코렐레이션 매트릭스는 다이고널이 다 베리언스가 다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each 아이템의 베리언스도 다 똑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코베리언스도 다 똑같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클래시컬 테스트 티어리 퍼스펙티브에서 패러렐한 시험이냐 아니냐를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이게 상당히 힘들어요. 이렇게 이 어썸션을 맞기도 힘들고 그래서 패러렐 폼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롬박 알파 구할 때는 거기까지는 아니고 그러면 타우 이퀴벌런트 조금 이제 어썸션을 릴리즈 한 건데 어떻게 릴리즈를 했냐 하면요. 로딩만 같다라고 보자. 근데 로딩은 같은데 예를 들어서 팩터가 우리 팩터 애널리시스 했으니까 팩터가 그 observable로 가는 로딩은 같은데 로딩이 같으니까 이 로딩이 다 람다가 다 똑같으니까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의 오프 다이고널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의 엘리먼트 숫자들은 다 같다라고 가정합니다. 타우 이퀴벌런트는 그런데 variance는 틀려도 돼. 자, 로딩이 같은데 얘네들 variance가 틀리다는 얘기는요. 그럼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왜냐면 얘의 variance는 error variance와 그 다음에 이 로딩과 타우의 variance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러면 왜 틀리냐면 error의 variance가 틀려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로딩이 같은데 스케일의 variance가 틀리다는 얘기는 error의 variance가 달라도 된다라는 이야기하고 equivalent합니다. 이거는 뭐 수학적으로 알지브라 간단한 거니까 이건 fully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글로 배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error의 variance가 틀리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each 아이템마다 precision은 조금 달라도 된다라는 거예요. each 아이템마다 precision은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true data로부터 오는 팩터로부터 오는 그 sensitivity는 같다라는 거예요. 그 each 아이템마다. 근데 여기도 쉽지 않은 어썸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보면 매트릭스가 이런 형태로 존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이고널은 다르지만 오프 다이고널은 다 똑같은 그런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주는 게 타우 이퀴벌런트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그럼 아이템 디피컬티는 어때요? 아이템 이 평균에서 우리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항별로 난이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 폼이 타우 이퀴벌런트 하다 안 하냐라고 얘기했을 때 난이도는 어떻게 돼야 되냐고 물어봐야 돼요. 여기서 여긴 다 분산과 공분산에 대한 매트릭스잖아요. 난이도는 대충 보면 이 문항의 평균값이 난이도를 상당히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 다음번이 또 존재를 합니다. 자, 여기서는 일단 assumption은 타우 이퀴벌런트는요, same item average예요. average도 같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SPSS parallel 테스트 할 때 SPSS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strictly parallel이냐 그냥 parallel이냐 이렇게 보는 건데, strictly parallel을 이야기할 때는 평균도 같아야 돼요. 얘네들이 이 시험이 진짜로 parallel 하려면 평균도 다 같아야 돼요. 문항별로. 그러면 난이도도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그 시험에 들어가는 모든 문항의 난이도는 같아야 돼요. 타우 이퀴벌런트가 되려면. 근데 여러분들 시험 만드실 때 인터널 컨시스턴시 볼 때 모든 문항의 난이도가 같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어찌어찌 그렇다고 칩시다. 아니, 난이도가 똑같은, 모든 문항의 난이도가 똑같은 시험을 어떻게 만들어? 애초에 불가능. 불가능. 차이니즈로. 예? 그쵸. 글로벌 하는 거예요. 오늘 막 영어도 나오고 막 차이니즈도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다음 번으로 이야기하는 게 essentially tau equivalent라는 용어를 싹 들고 들어옵니다. 왜냐면 난이도가 똑같은 시험 모든 문항이 같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essentially tau equivalent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는 뭐냐면요. 자, 알파 밑에 여기 좀 노테이션이 막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요. 알파 밑에 K만 있잖아요. 그쵸? 그 얘기는 뭐냐면 알파가 문항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만큼 어떤 특정 문항마다 T에다가 뭘 더해줬다는 얘기는 난이도가 높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문항에다가 컨스턴트를 적기 때문에 코베리언스 베리언스 매트릭스는 영향을 안 줘요.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할게요. 각각의 문항에다가 예를 들어서 상수를 더했기 때문에 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코베리언스 베리언스에는 영향을 안 주죠. 왜냐면 그냥 컨스턴트를 더할 때는 베리언스에 영향을 안 주니까. 그런데 평균은 바뀔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첫 번째 문항과 두 번째 문항의 평균까지는 바뀌어도 돼. 난이도는 바뀌어도 돼.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그럼 우리가 프랙티컬 하다는 거야. 그렇지. 내 문항, 각 문항마다 난이도는 다를 수 있는데 혹은 평균은 다를 수 있지만 이 형태만 유지만 되면 에러도 틀려도 돼. 각 문항의 에러라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헷갈리잖아요. 도구의 에러가 아니라 각 문항마다 에러 베리언스는 틀려도 되는데 코베리언스만 같다면, 이 로딩만 같다면, 예를 들어서 다 똑같다면 우리가 essentially tau equivalent라고 보고 이 상황에서는 크롬박 알파가 일을 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 체크업을 안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applied researcher들이. 그러면서 크롬박 알파가 어뷰즈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드신 분이 잘못한 건 아닌데 여기까지 와서 이 이야기도 하기 싫으신 거예요. applied researcher는 그냥 계산을 하고 넘어가고 싶지. 그게 0.7 이상입니다. 그 얘기만 하고 싶지. 이러한 고민을 해서 자기 도구에 깊게 고민을 하거나 전문가들하고는 일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누군가가 이상하게 0.7, 0.8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를 할 때는 없대요. 사람들이 계속 물어보니까 높으면 컨시스턴트 좋은 거고 낮으면 안 좋은 건데 0과 1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냥 지나가면서 이야기했는 거예요. 그냥 뭐 0.7이면 좀 괜찮지 않아? 0.8이면? 근데 그게 폭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스탠다드가 되면서
사람들이 이게 쉽잖아요. 계산하기 쉽잖아요. 그리고 요렇게만 해주고 뭐라도 해야 되니까 이거를 선택을 한 거예요. 잘 보세요. 뭐라도 해야 되니까 크롬박 알파를 선택을 하고, 내용은 모르는데 니도 나도 쓰니까 나는 몰라도 그냥 당신도 썼으니까 나도 쓸래? 그리고 이야기를 하고 0.7, 0.8 이런 게 그냥 떠돌아다니면서 폭력이 되는 거예요. 원래 가이드로 존재했던 게 이상한 스탠다드로 되면요, 그런 식으로 규범으로 존재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참고사항으로 생각하라고 그랬던 건데, 왜냐하면 여기까지 오는 데만 해도 너무 힘들어요. 첫 번째, 인터널 컨시스턴시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사실은 말이 안 돼요. 왜냐면 그 도구가 얼마나 릴라이블 한지를 내부만 보고 어떻게 아냐고. 두 번째, 크롬박 알파는 essentially tau equivalent 할 때만 이게 interpretable 한데, 그것도 체크업 안 해요. 근데 도구가 reliable 해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페이퍼 리뷰를 하면 그 얘기를 100만 번도 더 하잖아요. 예, 안 그러면 에러가 있다고. 그러니까 뭔가라도 해야 되니까 소셜 비헤비어 사이언스에서 크롬박 알파 계속 컴퓨터하면서 0.7 이상이니까 나는 그냥 갈래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체가 골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얘네들 뭐하냐, 니네들 지금 뭐하는데 니네들 도대체. 근데 이게 계속 졸업은 시켜야 되고, 뭘 제자들은 배출을 해야 되고, 뭐 학위는 받아야 되고, 뭐 논문 좀 써야 되고 이러니까 계속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드 사이언스에서는 어느 정도 일정 이상 되면 졸업을 안 시켜주는데 우리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적당히 해라, 열심히 하면 졸업하면 되지, 뭐 이런 식의 논리들이 이렇게 팽배하면서 크롬박 알파가 어뷰즈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페이퍼를 사람들이 계속 쓰는 거예요. 크롬박 알파를 알지도 못하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계속 쓰면서 이게 reliability니까 0.7 이상이 됐으니까 나는 다음으로 넘어가도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페이퍼들이 너무 많아서 감당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P-밸류하고 비슷한 얘기예요. P-밸류 0.5 이상이니까 나는 무조건 여기서 이겼습니다, 게임에서. 자꾸 이 상황으로 진행이 되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컨지네릭은 조금 다른데요. 컨지네릭은 가장 플렉서블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팩터 로딩이 달라도 돼요, 사실은. 근데 컨지네릭은 팩터 로딩마저도 달라야 되니까 이거는 너무 플렉서블한 거라서 저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팩터 모델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대부분의 팩터 모형의 어떤 reliability를 구하면 다 다르게 해서 컨지네릭이라는 이 상황을 하나 만든 거예요. 아주 플렉서블한 상황을. 그래가지고 이제 그 reliability를 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제 쭉 나와요. 근데 그거는 여기서 다루진 않는데 일단 컨지네릭이라는 컨디션만 다루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서부터 얼마나 스트릭한 것들이 풀렸는지에 대해서 아시게 될 건데, 로딩마저도 달라지는 게 컨지네릭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인터널 컨시스턴시 컨셉은요, 내부적으로 컨시스턴트 하다 뿐이라는 거예요. 릴라이블리티가 0.999 이렇게 가도요, 내부적으로 컨시스턴트 하다는 거라서 이게 올바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아주 올바른다라고, 신뢰가 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여기 이거 뭐 카툰에 보시면 내가 컨시스턴트하게 나쁜 놈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나쁘면요 릴라이빌리티가 높아요. 근데 그거하고 내가 이 사람의 신뢰를 얼마나 할 수 있는가라는 거는 다른 거예요. 계속 나쁠 수도 있잖아요. 계속 나쁘면, 똑같이 나쁘면 릴라이빌리티는 높아요. 이 인덱스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위험한 겁니다. 크롬박 알파가 높다고 해서 다 문항이 다 똑같이 나쁘잖아요. 그럼 크롬박 알파가 높아요. 근데 그거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비헤이빙을 한다라는 게, 예를 들어서 좋게 비헤이빙을 해야지, 다 다르게 비헤이빙을 다 똑같이 나쁘게 비헤이빙하면 어떡할 건데. 한 방에 해결이 되잖아요. 다 똑같이 나쁜 놈들이면 어떡할 건데. 다 똑같냐, 다 똑같은 놈들이 아니냐, 그 얘기만 물어본 거지 똑같이 나쁜 거를 못 잡아낸다는 거예요, 개념적으로.
그럼 바깥에 있는 크라이테리언을 끌고 들어와서 봐야 되는데 만들어진 시안끼리는 잡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죠. 학생들도 싫어하고, 아니 졸업해야 되는데 교수님 뭐 자꾸 딴지를 거십니까? 내가 설베이 만들어가지고 뭐 좀 했는데 SPSS 돌려가지고 여기 포인 해가지고 이런 것도 구했는데 왜 자꾸 이상한 이야기를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근데 내가 하는 게 뭔지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so what이라는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니 자꾸 욕만 하지 말고 최 교수 뭐 최프란 좀 뭔가 대안을 좀 내봐. 그래서 패러렐은 안 된다, 리피티드 테스트 리테스트도 안 된다, 인터널 컨시스턴시도 뭐 리밋돼 있다가 뭐 어쩌라고.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문항의 모형을 만드는 거예요. 문항을 만들지 말고, 그럼 문항의 모형을 4개를 만듭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테스트 모델이라고 할게요. 문항의 모형으로 이루어진 거를 테스트 모형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잘 보세요. 문항의 모형을 만든 다음에 그 문항에서 생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오토매틱 아이템 제너레이션, 그냥 아이템 모델링 하는 사람들은 그 모형 안에서 나왔잖아요, 2개가. 그러면 이 2개가 비슷하게 컨트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작의 단계에서. 왜냐면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물론 변수를 갖다가 조합을 해가지고 어떤 특정한 컨디션을 만들어가지고 뭐 1 더하기 2고 2 더하기 3 이렇게 만들어냈지만 폼은 같다는 얘기죠. 왜냐면 모형이 같다는 얘기를 우리가 아이소모르픽이라고 그래요. 폼은, 형태는 같다는 거예요. 그 형태는 같은 데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 2개의 동형성을 동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형태가 같다는 용어를 쓰는데 보장해 준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론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개의 테스트 모델에서 2개의 세트가 나옵니다. 우리 모카 어널리시스 할 때 이렇게 만든 거예요. 문항을 만든 다음에 문항 모형의 세트를 만들고, 그래서 테스트 1을 만들고 테스트 1을 만들고 똑같은 작업을 해서 테스트 2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만들고 나서 패러렐 한 게 아니라 기계가 같은 테스트 모델에서 2개 세트를 만들어낸 게 앨리스트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백업이 되잖아요. 증명이 되잖아요. 이게 기계에서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2번으로 만든 것입니다. 기계의 알고리즘 형태가 같기 때문에 2개는 이 문항과 이 문항은 유사합니다. 유사 문항이라고 이야기해도 되고, 그렇게 된다는 게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토탈 스코어를 만들어요. 예를 들면 여기 로딩이 1이면 리니어 컴파짓으로 하면 테스트 1의 토탈 스코어가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똑같이 테스트 2에도 토탈 스코어가 나옵니다. 그것들의 코릴레이션을 보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 2개가 패러렐 하지는 팩하게 패러렐 한지 안 한지는 모르지만 앨리스트 동형인 것에 대한 토탈 스코어의 코릴레이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여기도 똑같아요. 팩터 모델을 만들자라는 거예요. 얘네들 가지고 팩터 모델을 만들고 팩터 모델을 만든 다음에 이것들의 코릴레이션을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코릴레이션 있죠. 이것을 isomorphic form reliability 혹은 precision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parallel form은 아니더라도 isomorphic form은 맞잖아요. 왜냐면 이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 reliability라고 보고, 여기는 isomorphic factor precision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왜 이 팩터와 이 팩터가 어떻게 같다라는 거지? 팩터 모델을 볼 때는 왜 그러냐면 이 인디케이터를 우리가 이론적으로 전산적으로 처리를 해서 생성을 따로 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이 팩터 2개를 isomorphic factor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코릴레이션을 구해서 isomorphic factor precision이라고 부르자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바라보면 그냥 패러렐 폼 만들기 힘드니까 뭐 크롬박 알파로 넘어갑시다 뭐 이렇게 하는 거에서 솔루션은 된다라는 거예요. 테스트, 리테스트, 릴라이블리티 같은 거를 치면 패러백 하니까 안 되니까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동 문항 생성 혹은 뭐 아이템 모델링 어프로치를 가지고 이걸 할 수 있다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normed reference test일 때는 예를 들어서 스탠더다이즈 테스트 할 때는
예를 들어 correlation을 쓰는데 reliability가 이제 normed reference가 아니라 domain reference test 있죠. summative assessment가 아니라 formative assessment라든가 pass or fail이 중요한 시험들, master 됐냐 안 됐냐 뭐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 전통적인 관점에서의 correlation 가지고 하는 게 일을 잘 안 해요. 클래시피케이션 얼마나 잘했냐, 일치하냐, 일치하지 않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걸로 봐야 되기 때문에 reliability index가 달라진다라는 거. 보통 사람들이 자기는 formative 하면서 criterion reference test 하면서 또 크롬박 알파를 구해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컷 포인트가 얼마나 reliable한지, accurate한지 이런 것을 측정하는 게 그 reliability의 perspective가 돼야 된다. 이거를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요. 여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2부에서는 reliability 그 북 챕터 다시 한번 보시면서 나왔던 내용이 어떻게 바이블에는 적혀져 있는지 한번 보고 오늘은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